눈보라가 밤새 산을 집어삼키던 강원도 정선의 첩첩산 중 어느 날 장가 한번 못 가본 산골 약초꾼 석구 씨는 눈 속에서 미약한 울음소리를 발견합니다. 낡은 솜니불에 쌓인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질 듯 차가웠고 그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날 이후 석구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위해 약초를 캐고 불을 지피고 밤마다 숨소리를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또래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은 소리를 정확히 따라하고 낡은 풍금 앞에서는 멈칫함 없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도 가르친 적 없는 재능이 마치 처음부터 그 안에 있던 것처럼 깨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왜 눈 속에 놓여 있어야 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선생님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정선 해발 800m가 넘는 오지의 산골짜기에는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48살 노총각 석구 씨는 평생을 흙과 약초에 파묻혀 산 사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낯을 가리는 탓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산신령이라 불리며 외톨이로 지내왔지만 사실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우지 못한 시린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죽을 때까지 제 이름 불러줄 자식 하나, 곁을 지켜줄 피부치 하나 없다는 지독한 외로움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부어대던 눈보라는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 만큼 거셌습니다. 장터에 겨우살이를 팔고 돌아오던 석구 씨는 평소라면 절대 다니지 않을 지름길인 까마귀골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노루조차 발을 헛디디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험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잦아든 고요한 눈밭 위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무언가를 다급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기어이 끝을 봐야겠느냐, 어르신이 아시면 우리 다 죽으니 무조건 흔적도 없이 없애야 한다는 사내들의 날선 목소리는 매서운 바람을 타고 석구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겁에 질린 석구 씨가 바위 뒤로 몸을 숨긴 찰나 사내 중 한 명이 솜니불에 쌓인 바구니 하나를 저 멀리 깊은 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도 더 무심하고 잔인한 손길이었습니다. 사내들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정적이 찾아온 산속. 석구 씨는 홀린 듯 아이가 던져진 눈더미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피로 물드는 줄도 모르고 눈을 파헤치자 그곳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단 자수가 놓인 값비싼 이불에 쌓인 채 새파랗게 질려가는 갓난아기가 소리도 못 내고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석구 씨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의 목에 걸린 숭근 목걸이와 그 안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 그리고 아까 사내들이 내뱉은 말들은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석구 씨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이 어린 생명을 저 비정한 인간들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누더기 같은 솜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꽁꽁 싸맸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아이에게 닿자 죽어가던 아이가 아주 작게 석구 씨의 새끼손가락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 석구 씨의 심장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박동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구 씨는 아이의 흔적을 철저히 지워야 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가 쌓여있던 비단 이불을 아궁이 깊숙한 곳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태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용의 형상이 새겨진 금목걸이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항아리 밑바닥 깊은 곳에 묻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준이다. 내 아들 준이야. 누가 물어도 넌 산에서 난 자식인 거다. 그렇게 산골 노총각과 출생을 알 수 없는 아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석구 씨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아이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 기업의 유일한 적통이자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려던 악마 같은 친척들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던 비운이 아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석구 씨는 이 가혹한 비밀을 가슴 깊이 묻은 채 아이를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치기로 맹세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석구 씨와 준이의 시간은 세상의 시계보다 훨씬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밤이면 호롱불을 켜야 하는 낡은 오두막이었지만 석구 씨는 준이를 위해서라면 지옥 불길이라도 뛰어들 기세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침이면 산 이슬을 받아 아이의 입술을 적셔주었고 겨울이면 행여나 아이 발이 시릴까봐 자신의 거친 가슴팍에 아이의 발을 넣어 녹여주며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러다 노총각 석구가 애잡겠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정작 준이는 산골 아이답지 않게 티 없이 맑고 영특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석구 씨는 준이가 커갈수록 묘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준이의 얼굴에서 문득문득 비치는 귀티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는 영민함이 마치 이 아이는 이곳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구 씨는 그럴 때마다 장독대 밑에 묻어둔 목걸이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아비가 죽어도 너만은 평범하게 살게 해줄 거다. 그런데 준이가 7살이 되던 해 석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 한 구석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마을 학교에서 버려진 것을 석구 씨가 준이를 위해 얻어온 낡은 풍금 소리였습니다. 건반 몇 개는 눌리지도 않고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는 고물이었는데 준이의 작은 손끝이 닿자 그 풍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이는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선율을 물 흐르듯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소리, 그리고 새벽녘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준이의 손가락 끝에서 완벽한 음악으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석구 씨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준이는 악보조차 볼 줄 몰랐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로 담아 그대로 손으로 옮겨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산울림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해맑게 웃는 준이의 모습에 석구 씨는 기쁘기보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산골에 숨겨두기엔 아이의 빛이 너무나 눈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구 씨는 그 재능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준이의 재능이 소문나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 13년 전 그 무서운 사내들이 다시 나타나 아이를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능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마을 잔치에서 우연히 연주하게 된 준이의 실력은 산골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석군의 아들이 귀신 들린 솜씨를 가졌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결국 석구 씨가 가장 두려워하던 불청객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바로 석구 씨의 먼 친척이자 노름판을 전전하며 가사는 물론 형제들의 눈물까지 짜내기로 악명 높은 한석철이었습니다. 석철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몸을 숨길 곳을 찾다 석구 씨의 집을 찾아왔고 그곳에서 준이의 연주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석철은 단순히 연주 실력에 감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준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석구야, 저애 진짜 내 자식 맞아? 아무리 봐도 너 같은 투박한 놈한테서 저런 귀티나는 애가 나올 리 없잖아. 게다가 저 천재적인 솜씨는 또 뭐고? 석철의 툭 던진 한마디에 석구 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석구 씨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소리를 질러 석철을 쫓아내려 했지만 이미 석철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철은 석구 씨의 비정상적인 당황스러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이 산골 오두막에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평화롭던 석구 씨의 집 위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석철은 결코 만만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석구 씨가 내뱉은 서툰 거짓말 속에 숨겨진 거대한 균열을 단숨에 알아차렸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든 산골이었지만 석철에게는 이제 빚 독촉보다 더 중요한 사냥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석구 씨가 산으로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 마치 제 집인 양 안방을 휘젓고 다니며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부터 낡은 괴짜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돈이 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석철의 눈에 띈 것은 마당 한 구석, 유독 흙의 색깔이 다른 장독대 근처였습니다. 그는 삽을 들고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년 전 석구 씨가 목숨처럼 묻어두었던 작은 항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는 용문양의 금목걸이가 나타났습니다. 석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촌티나는 석구에게 이런 보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목걸이에 사진을 찍고 준이의 칫솔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석철은 그 길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는 도박판에서 알게 된 정보통을 통해 이 문양이 국내 최대 악기 기업인 성진그룹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3년 전 성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부부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그 현장에서 갓난아기였던 손주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석철은 전율했습니다. 그 실종된 아이가 지금 정선의 낡은 오두막에서 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산골로 돌아온 석철의 태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비열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석구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마당에 들어서는 석구 씨의 발치에 찍어온 사진들을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석구야. 내가 감히 성진그룹 천손을 유괴해서 이거지 소굴에 가둬놨어? 석철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석구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석구 씨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건 오해예요. 내가 유괴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애를 살린 거라고요. 석구 씨는 처절하게 소리쳤지만 석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석구 씨의 멱살을 잡으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이 그걸 믿어줄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면 넌 당장 무기징역이야. 그리고 그 금쪽 같은 준이는 유괴범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평생 고개를 못 들고 살겠지. 내가 준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석철은 석구 씨에게 당장 큰 돈을 내놓으라며 압박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을 막아주는 대가라는 명목이었지요. 석구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약초를 캐서 모은 푼돈으로는 석철의 탐욕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석철의 협박보다 무서운 것은 13년 전 아이를 없애려 했던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이 다시 나타나 준이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석구 씨는 잠든 준이의 방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풍금을 보물처럼 아끼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 아이를 과연 자신이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석철은 이미 준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준이는 석구 씨의 손을 떠나 차가운 돈의 전쟁터로 끌려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구 씨는 결심했습니다. 석철의 손에 노란하다가는 준이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13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아이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 정선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석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석구 씨는 준이를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석철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아예 석구 씨의 집 안방에 드러누워 상전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 석철은 석구 씨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뱀 같은 혀를 놀렸습니다. 야, 석구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넌 유괴범이야. 그 아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성진그룹에 연락해서 몸값이라도 받아내야지. 안 그래? 내가 안 하면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럼 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겠지. 석구 씨는 석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박히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자신이 유괴범이 아니라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았지만 법이라는 차가운 잣대 앞에서는 13년 전 아무런 신고 없이 아이를 데려온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무엇보다 준이가 범죄자의 아들로 불리게 될까봐, 그 맑은 눈망울에 눈물이 고이게 될까봐 석구 씨는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석철은 석구 씨의 이런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이가 보는 앞에서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석구 씨에게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준아, 내 아버지가 참 고생이 많지? 근데 말이다. 세상엔 숨길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가난이고 다른 하나는 핏줄이야. 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진짜 안다고 생각하니? 석철의 이 한마디에 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석구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석철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석구 씨가 산에 간 사이 준이를 데리고 마을 읍내로 나가 유전자 검사를 강행하려 한 것입니다. 다행히 길목에서 돌아오던 석구 씨와 마주쳐 큰 사단은 면했지만 그날 이후 석구 씨는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철이라는 독사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을지도 모를 성진그룹의 검은 그림자들이 언제든 이 산골 오두막을 덮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석구 씨는 결심했습니다. 석철의 손에 노란하다가는 준이의 정체가 불순한 의도로 세상에 폭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준이는 재산 다툼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직접 준이를 데리고 최 회장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유괴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준이만큼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석구 씨는 준이가 잠든 곁에서 13년간 써온 육아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일기장에는 준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르던 날의 감격부터 열이 나던 밤에 석구 씨가 아이를 업고 심리기를 뛰었던 처절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일기장과 항아리 속의 금목걸이를 보찜 깊숙이 챙겼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각, 석구 씨는 조용히 준이를 깨웠습니다. 준아, 우리 여행 가자. 아버지랑 아주 먼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자. 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비장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자는 석철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13년간 정들었던 집, 준이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풍금을 뒤로 한 채 석구 씨는 떨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석구 씨는 뒤를 돌아보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이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준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널 지킬게. 꼭 그럴게. 그들의 앞에는 거친 서울의 빌딩 숲과 석철보다 더 잔인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구 씨의 상경은 준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자 자신의 목숨을 건 단판 승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울역에 도착한 석구 씨와 준이의 앞에는 강원도 정선의 고요한 산등성이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빌딩들과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인파,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경적 소리는 평생 산속에서만 살아온 부자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석구 씨는 준이의 작은 손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혹여나 이 낯선 인파 속에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혹은 누군가 준이를 낙제갈까봐 그의 눈은 사방을 경계하느라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석구 씨가 서울에 오자마자 향한 곳은 성진그룹의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루한 옷차림에 흙먼지가 묻은 구두를 신은 산골 사내를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여기 이 목걸이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석구 씨의 절박한 외침은 안내 데스크 직원의 싸늘한 시선에 가로막혔습니다.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건물 밖으로 쫓겨난 석구 씨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이는 그런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며 아버지, 우리 그냥 다시 산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었지만 석구 씨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보는 시선은 안내 데스크 직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앞을 서성이던 석구 씨 부자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석철의 전화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한 성진그룹 내부의 어둠의 세력들이었습니다. 13년 전 최 회장의 아들 내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핏덩이였던 준이마저 없애려 했던 자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서 제 발로 찾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하며 사냥개들을 푼 것이었습니다. 석구 씨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산에서 짐승의 기운을 읽던 감각이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는 준이를 품에 안고 무작정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화려한 대로변 뒤편에 숨겨진 지저분하고 좁은 미로 같은 골목들. 석구 씨는 그곳에서 필사적인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구두 굽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고 석구 씨의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준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등 뒤에서 나오면 안 된다. 알았지? 석구 씨의 낮은 목소리가 골목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추격전은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은 산골 사내에게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석구 씨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무표정한 얼굴의 사내 셋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들이 들려 있었고 석구 씨는 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며 낡은 지게 작대기 하나를 꼬챙이처럼 쥐었습니다. 내 자식한테 손 하나라도 대봐라. 내가 내 놈들 목숨줄은 끊어놓고 갈 거니까. 평생 남에게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던 순박한 약초꾼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기의 순간 석구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준이를 최 회장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 눈앞의 사내들은 최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반가움이 아닌 13년 전 산속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살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석구 씨는 품 안의 육아일기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준이를 살릴 유일한 열쇠이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마지막 희망임을 믿으며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석구 씨를 에워싼 사내들의 눈빛은 사람이 아닌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진그룹의 최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3년 전 최 회장의 아들 내외를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던 최 회장의 사촌 동생 최 이사가 보낸 해결사들이었지요. 당시 최 이사는 방해물을 모두 제거했다고 믿었지만 눈더미 속으로 던져졌던 아기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고 다시금 살인 청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석구 씨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흉기가 준이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아, 눈 감아. 아버지가 말하기 전까지 절대 뜨면 안 된다. 석구 씨는 준이를 골목구석 쓰레기통 뒤에 밀어넣고 자신은 녹슬고 굽은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며 사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흙을 파고 바위를 타며 단련된 석구 씨의 팔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내들을 상대하기에 약초꾼의 지게 작대기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한 사내의 발길질에 석구 씨의 가슴팍이 걷어차였고 그는 피 섞인 침을 내뱉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 무식한 늙은이가 제 발로 무덤을 파는구나. 그 애만 조용히 내놨으면 너는 살려줬을 텐데. 사내 중 한 명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석구 씨의 머리채를 휘잡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석구 씨의 시선에 준이가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사들사들 떨면서도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돌덩이 하나를 집어들고 달려 나오려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석구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준이는 저 괴물들에게 갈갈이 찢기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초인적인 힘으로 사내의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골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13년 전 그날 밤 최 이사가 꾸민 음모는 완벽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사고 처리를 하러 온 신복들이 아기였던 준이를 발견하자 최 이사는 무정하게 지시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안 돼. 산짐승 밥이 되게 던져버려. 그렇게 버려졌던 준이가 살아남아 천재적인 음악가로 자라났다는 사실은 최 이사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준이가 살아있는 한
최 회장의 막대한 재산은 절대 자신의 손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구 씨는 온몸이 찢기고 피멍이 드는 와중에도 품 안의 육아 일기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일기장 속에는 13년 전 준이를 발견했을 때의 정황과 아이의 옷에 묻어있던 차량의 파편, 그리고 그날 밤 석구 씨가 산을 내려오며 보았던 차량 번호가 아주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석구 씨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서인지 몰랐지만 무의식 중에 기록해둔 그날의 기억이 이제 최 이사의 목을 조를 유일한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던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구걸하던 노숙자가 소란을 목격하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은 혀를 차며 서둘러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석구 씨는 안도하며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준이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준아, 무사하니? 다행이다. 석구 씨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의 투박한 손에는 여전히 13년의 진심이 담긴 육아 일기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석구 씨가 눈을 뜬 곳은 차가운 형광등 아래 사방이 막힌 경찰서 취조실이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옆방에서는 준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앞에는 성진그룹의 보안팀 사내들과 매수된 형사가 서슬퍼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봐 석구 씨, 순순히 불직을 해. 13년 전 성진그룹 손자를 납치해서 산골에 가둬두고 이제 와서 돈을 뜯어내려고 서울까지 기어 올라온 유괴범이라고 시인하란 말이야.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최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노 회장의 눈빛은 석구 씨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 했습니다. 석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직 한 가지만을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이는 제가 유괴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곁에 선 최 이사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속지 마십시오. 저놈은 아이를 가로채서 평생 자기 노예처럼 부려먹으려던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석구 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 석구 씨가 품 안에서 피로 얼룩진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도망치는 와중에도 목숨처럼 지켜냈던 13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준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준이 부모님께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형사가 비웃으며 일기장을 최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최 회장은 반신반의하며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기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다. 이 아이의 진짜 부모님은 지금 어디서 울고 계실까? 매년 눈 내리는 그날이면 산마루에 올라 준이 부모님을 위한 작은 제사상을 차린다. 이름도 모르는 그분들이 부디 하늘에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봐 주시길 빌고 또 빌었다. 최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준이가 아플 때마다 밤을 새워 적은 간절한 기도문과 준이가 낡은 풍금으로 처음 연주했던 날의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석구 씨가 산골 오두막 뒤편에 이름 없는 비석을 세워두고 매년 준이의 생일마다 친부모를 기리며 정성껏 제사를 지내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유괴범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핏줄보다 진한 사랑과 예의가 그 낡은 종이 위에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준이를 돈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산에서 주워온 그 작은 생명이 살길만을 바랐습니다. 석구 씨의 진심 어린 오열이 취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준이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어왔습니다. 준이는 석구 씨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최 회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저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 나쁜 사람인지 다 알아요. 준이의 절대음감이 그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준이는 13년 전 사고 현장에 있었던 최 이사의 목소리 톤과 비릿한 숨소리를 기억해내며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목한 것입니다. 최 회장은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투박한 약촉꾼은 유괴범이 아니라 자신의 손주를 위해 13년간 이름 없는 수호천사가 되어준 은인이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곁에서 위로하는 척했던 사촌 동생 최 이사가 바로 자신의 아들 내외를 죽이고 손주를 눈밭에 던진 악마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터져나왔고 취조실 안은 정적과 함께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최 회장의 노호가 취조실의 정적을 깨뜨린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미 비서실을 통해 석철과 최 이사가 내통한 정황이 담긴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석구를 유괴범으로 제보하고 뒷돈을 챙기려 했던 석철은 경찰서 로비에서 보상금을 기다리다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아이고 형님, 석구야, 나 좀 살려줘.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석철의 비굴한 비명이 복도 가득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공갈 협박 및 무고죄로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최 이사에게 향했습니다. 13년 전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살인을 모의했던 정황이 드러나자 그는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이의 절대음감이 찾아낸 목소리의 단서와 석구 씨의 일기장 속에 적혀있던 사고 당시의 상세한 목격 기록은 최 이사의 목을 조르는 완벽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최 이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자식들을 죽이고 저 어린 핏덩이까지 눈밭에 던진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용서를 빌어?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내 죄를 씻어라. 최 이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권위를 박탈당한 채 경찰에 연행되었고 성진그룹의 검은 그림자는 그렇게 완전히 걷혔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든 취조실 안 최 회장은 석구 씨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남의 앞에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거대 기업의 총수가 낡은 저고리를 입은 시골 약초꾼 앞에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석구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손주를 살려준 은인에게 유괴범이라는 누명을 씌우려 했다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석구 씨는 당황하여 최 회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준이가 무사하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이제 준이를 원래 자리로 보내줘야지요. 하지만 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석구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준이에게 아버지는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13년 동안 준이에게 준 사랑은 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준이가 원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준이의 아버지로 남아야 합니다. 그 말에 준이가 달려와 석구 씨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나 버리지 마세요. 나 어디 안 가요. 아버지랑 같이 살 거야. 석철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돈을 돌려달라며 추태를 부리다 간수들에게 제압당했고 최 이사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졌고 오직 비참한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반면 13년간 이름 없는 산골에서 아이를 지켜낸 석구 씨의 진심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예전에 낡고 허름했던 오두막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정선의 수려한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담하고 정갈한 한옥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최 회장은 석구 씨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대저택에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마다하고 석구 씨는 준이와 함께 보낸 추억이 깃든 이 땅을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최 회장은 그곳에 준이를 위한 작은 연주호를 지어주었고 그곳은 이제 전 세계 음악가들이 한 번쯤 방문하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준이는 이제 23살의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산골에서 온 천재 피아니스트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준이는 수많은 공연 제의를 뒤로하고 매년 겨울이면 반드시 정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턱시도를 벗어던지고 투박한 면바지를 입은 채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석구 씨와 함께 약초를 말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준이의 모습에서는 세계적인 거장의 거만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준이에게 이곳은 자신의 음악이 시작된 고향이자 자신을 목숨보다 아껴준 진짜 아버지가 계신 성지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역시 이제는 석구 씨를 석구 동생이라 부르며 형제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헬기를 타고 정선을 찾아와 석구 씨가 직접 캔 산삼주를 마시며 지난날의 회한을 풀곤 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해치려 했던 친척들의 비정함과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켜낸 타인의 헌신. 최 회장은 석구 씨를 보며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뒤늦게 깨달았노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정선 한옥마당에 설치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준이가 앉았습니다. 관객은 오직 두 사람, 평생을 흙과 함께 산 아버지 석구 씨와 뒤늦게 손주를 찾은 할아버지 최 회장뿐이었습니다. 준이의 손끝에서 시작된 선율은 13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의 슬픔을 어루만지고 낡은 풍금을 치며 꿈을 키우던 소년의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석구 씨는 눈을 감은 채 준이의 음악을 감상하며 13년 전 눈더미 속에서 자신을 움켜잡았던 그 작은 손가락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곡은 아버지를 위해 만든 곡이에요. 제목은 산골의 수호천사예요. 준이의 나직한 목소리에 석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뭉클한 눈물을 닦았습니다. 비록 남들은 유괴범이라 손가락질하고 가난과 협박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세월이었지만 석구 씨는 단 한 번도 준이를 거둔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이가 없었다면 자신의 삶은 그저 메마른 산골의 낙엽처럼 의미 없이 쓰러졌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석철과 최 이사는 차가운 담장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곱씹으며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생명을 다했던 석구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아들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모란 무엇일까요? 10달을 배 아파 낳은 핏줄도 중요하지만 비바람을 막아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그 숭고한 길은 정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난로 하나를 놓아드렸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